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화이팅!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국회의원까지 감금하면서 폭행을 저지른 국힘당 의원들이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죄는 인정되는데 자리는 지켜준다? 참 웃기는 판결 아닙니까? 사실 지금 그 자리는 지킬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선고가 얼마 만에 나온 겁니까? 사건이 일어난 지는 6년도 넘었고 기소된 이후로는 5년 10개월 만입니다. 진작에 선고가 내려졌으면 이자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6년 만에, 6년 세월이면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증거도 낡은 종이 조각밖에 남지 않을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헤쳐먹을 것은 다 헤쳐먹고 6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경원의 남편은 승승장구해서 법원장까지 올랐습니다. 이번에 나경원과 함께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사람들은 나경원한테 큰절이라도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 기술자들의 시간 끌기에 정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과 지기현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 기억이 더 바래기 전에 단죄를 빨리 하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듬뿍 도가니탕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고 계시는데요. 드셔보신 분들이 재구매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선물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 팩에 5,900원이면 정말 가격 좋지 않습니까? 10팩 이상 사시면 무료 배송해 드리니까요. 이럴 때 좀 쟁여놓으셨다가 겨울철에 필요할 때 드시기 바랍니다. 방금 드시는 거 보셨는데 정말 도가니가 듬뿍 들어있고 든든하실 겁니다. 지금 5차 생산 중인데요. 지금까지 4차 생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주문해 주시는 분들이 하루 최대 생산량보다 더 많아서 조금 하루 정도 늦어질 수 있으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드셔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도가니탕 드시고 후식으로 드시라고 비타민 듬뿍 향긋하고 달콤한 제주 황금향 준비했습니다. 이 황금향은 4.5kg 한 박스인데 4.5kg면은 한 13과에서 작은 건 20과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크기도 좋고 정말 향긋하고 달콤합니다. 즙이 뚝뚝 떨어져요. 이 정도 퀄리티의 상품을 27,900원에 27,900원에 또 무료 배송 보내드리니까요. 이럴 때 안 드시면 손해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기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1551-3158 전화로 간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정어리몰에서 친절하게 아마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정어리몰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봉산입니다. 도봉산에서 백운계 정치 1번지 진행합니다. 뒤에 참 시원하네요. 하나비님 감사합니다. 도봉산 배경 보내주셨는데요. 도봉산을 배경으로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댓글창에 글을 올리시면서 무슨 또 꼬리가 붙어서 신경 쓰인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구글에 물어봤더니 앞으로는 이렇게 간다네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방침이면 우리가 불편해도 참아야죠. 좀 어질어질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저희가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구글에 계속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적응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탄탄TV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정구승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이 오늘 뭐 일이 있어가지고 정구승 변호사님 오셨는데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예고 하나 해드리죠. 이슈 1번지 금요일 밤 10시에 나가죠. 오늘은 박영식 앵커가 누구누구 만나죠? 네, 오늘은 김진애 전 의원님 이제 국가 건축위원장님이시죠. 네, 근데 이제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그동안 있었던 서울시에 있었던 실정에 대해서 좀 짚어보기로 하고 또 지방선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저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생방송. 오늘 밤 10시 생방송 진행하는 이슈 1번지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 종묘 문제 네. 그리고 밭들어총 이런 것도 한번 좀 물어봐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아마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진애 의원님 전문가시니까 그럼요. 예. 확실하게 짚어주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시간이 혹시 되시면 우리 한번 2부에도 출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습니까? 아, 이제 괜찮아요? 예. 패널분들 마이크가 처음에 좀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 백자가 공연을 한답니다.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린 포기하지 않아. 가수 백자님은 우리 대공개 정어리 TV에서 참 많이 활약을 해주셨죠. 그랬는데 연말에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다가 많이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서울 서교동의 웨스트 브릿지 여기에서 가수 백자 콘서트가 있는데요. 백자와 또 우리 노래패들이 함께하는 송년 콘서트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어제 참 보면서 씁쓸했는데요. 나경원, 송원석 진작에 선고가 내려졌어도 이렇게 나왔을까 참 궁금해요.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진작에 선고가 내려졌다면 이자들은 국회의원 선거도 못 나왔을 건데 세상에 재판을 이렇게 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얼른 듭니다. 지금 나경원 남편이 춘천 지방법원장이죠. 김유정 의원님 영향을 전혀 안 받았을까요? 글쎄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왜 영향이 없었을까? 충분히 저는 해볼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제 이제 처음에 법원 1심 법원에서 주문을 쫙 읽어갈 때 이거는 뭐 전부 공소 사실을 인정을 한 거니까 유죄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쭉 이렇게 유죄로 취지로 인정하는 걸 읽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혹은 다만 이런 거 나오면 또 이거 이제 심란해진다. 저도 이제 생방 중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만이라는 이 전제의 조건이 딱 붙잖아요. 그래서 요지는 뭐였냐. 그 사이에 이게 정치적인 동기가 범행의 동기가 됐던 것이고 정치적 행위였다. 정치인이 하는 게 정치적 행위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좀 수용하기는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6년간 질질 끌지 않았다면 그 사이 이게 이제 2019년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총선 2번 또 지방선거도 2차례 치렀죠. 그렇게 따지면 이걸 빨리 1심을 판결을 내렸더라면 그 다만이라는 글자 뒤에 붙는 것들은 없어질 수 있었던 조건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질질 끌다가 결국 살려주려고 이런 판결이 내려졌나 싶으니까 굉장히 씁쓸했죠. 징역 2년형이 구형이었으면 저는 적어도 집행유예는 나와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많이 허탈하고 재판부가 좀 이렇게까지 끌 일이었나. 질타받아 마땅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뭐 구형이 사형이어도 무죄가 나올 수는 있죠. 재판이라고 하는 게요. 그렇지만 이건 노골적으로 봐주는 재판 아닙니까? 지금 정구승 변호사님. 예.
벌금이 500만 원이 넘으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벌금 400, 나경원 벌금 400, 송원석 벌금 150, 김정재 벌금 150, 이만희 벌금 150, 윤한홍 벌금 150, 이철규 벌금 150. 아주 노골적으로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이제 사법부로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개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하나의 플레이로서 활약하기 시작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보도자료를 보고 좀 놀랐던 게 이걸 법원 행정처가 오케이 했다는 게 좀 놀라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거를 왜 사법부가 평가를 합니까? 사법부는 그 행위에 대한 그 결정, 양형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앞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원이 평가해야 되는 거지 그 이후 사정,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정은 사실 피고인의 태도 이런 것만 감안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판을 받아 마땅한 거고 사실 나경원 의원이 나와서 오히려 인터뷰한 거는 전 항소심에서는 꼭 양형 사유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무죄가 나와서 아쉽다, 이상하다, 뭐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일반적인 양형 사유로는 반성하지 아니함, 개선의 정의 없음으로 가중 요소, 일반 양형 요소나 특별 양형 요소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건 가중 처벌의 대상인데 이렇게 사실상 봐주기를 한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사건이 엄청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이게 거의 유일, 아직까지는 원행 원리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이게 선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국회 선진화법은 동물국회를 만들면 의원직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입법 취지가 그런 건데 빠루를 들고 사람을 감금을 해도 의원직이 날아가지 않는다. 이건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국회 선진화법은 아예 형해화가 된 겁니다. 무력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뭐 오한말을 들고 와도 뭘 해도 400 정도. 이제는 이걸로는 국회의원직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걸 벌써 이제 판례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꼭 바로 잡아야 되고 법원이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라고 입법 취지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입법 취지를 날려버리는 판결이다? 이거는 견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견제구를 또 날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 원장님, 지금 국회 선진화법 만들고 첫 번째 적용 사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국회 선진화법을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국민의힘이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법에 자유한국당인가 그때. 예, 그 전신당인데 제가 볼 때 사법부가요, 딴 나라 사람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사건 그 보도자료에 보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국회에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라고 하는 권능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한 행위를 했다라고 자기들이 판시해 놓고 나서 6년 7개월 동안 아무런 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앞뒤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6년 7개월이라는 기간이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한 번 선거 또는 아니면 2번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럼 이 기간 동안 저희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을 한 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유죄로 확정해 놓고도 그동안 아무런 판결을 1심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 방조한 거죠. 그러니까 범죄인들이 국회에서 날뛰도록 내버려 둔 가장 중요한 근간이 어디였냐? 사법부라고 자기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큰데 국회의원직을 하게 내버려둬요? 아니 그럼 국민의 법감정상 이런 사법부의 판결을 내린다면 앞으로 어떤 범죄인들도 사법부의 판단 아래, 양형 아래에서 국회에서 그냥 마음껏 국회의원직하고 국민 대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제가 더 놀랐던 건 그 아래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국회의원을 감금한 게 있잖아요. 아, 국회의원을 감금해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구나. 제가 볼 땐 그러면 홉스가 얘기했던 자연 상태에서 만인가 만인이 싸워라라고 내버려 두는 거지 그냥 사법부가. 이딴 판결을 6년 7개월 만에 내릴 수 있는가? 전 그렇다면 국회의원들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아이 어차피 나는 국회의원직 유지해. 뭐 돈 좀 내지 뭐 400만 원 까짓거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 전 이렇게 되면 입법부가 어떻게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는 진짜 제가 볼 때 사법부가 어떤 형태의 하나의 방향을 정해놓고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건 내란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극우적인 사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면죄부를 줬다라고 하는 건
구호정당으로 그 길을 가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되게 위태로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또 중대한 또 하나의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자들이요. 황교안, 나경원은 400만 원 받았고 송원석, 김정재, 이만희, 윤한홍, 이철규 이렇게는 150만 원씩을 받았는데요. 벌금. 이 벌금 150만 원이 지금 이제 국회를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그랬던 것에 대한 죗값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벌금 150만 원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박영식 앵커님. 네. 김혜경 여사 네. 법카 뭐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6명한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10만 원도 이제 안 되는 건데 본인 거 빼면. 그런데 그때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선고했어요. 같은 죄입니까? 다른 죄죠. 엄연히 다르고 구분을 해야 되고 차이를 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량이 말해주는 것은 사법부가 사법부이길 포기했고 이제부터는 정치적 판결을 마음 놓고 하겠다라는 선언이라고 저는 어제 생각을 했고요. 뭐 지금 방금 예로 들어주신 이 법인카드와 관련된 재판 말고도 과거의 사례를 우리가 비춰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표창장에 대한 재판 결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최강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의 그 자녀들과 관련돼서 인턴십 문서 관련해서 재판에 넘어갔었는데 그때도 이제 징역형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법률상으로는 징역 7년 그리고 뭐 벌금도 어마어마한 기준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 놔놓고 이거를 지금 의원직 상실형이 아니라 유지형으로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줬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앞서 이제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거는 입법 취지를 다 훼손한 판결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특히 사법부가 이 기관 전체가 왜 신뢰를 국민들에게 받지 못하는지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다만 하지만 뒤에 붙여 있었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준이라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총선 때 심판을 받았고요. 심판이라기보다는 국민적 평가를 받았고요. 대선을 통해서 평가를 받았네요. 어느 정도 이루어졌네요. 그럼 재판할 이유가 없는 겁니까? 사법부가 응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도 동일하게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대인님. 그러면 499만 9,999원 준비하고 국회에 3판 뜨면 됩니까? 이은주님, 조의대 사법부라 그럽니다. 조의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 기막힌 상황은 도돌이표가 돼서 반복될 겁니다. 이젠 법으로 저들에게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하평파님, 6년간이나 끌고 가서 사기꾼 판단 판결, 사기꾼들의 판결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판결 내려준 것에 분노하는데 정작 나경원은 무죄가 안 나와서 아쉽다. 들어볼까요? 어쨌든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이러한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만 아쉬움은 있으나 그러나 민주당의 우리가 흔히 저런 얘기를 듣고 그러죠. 말이냐 방구냐.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법원이 너네들 죄 있어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것을 인정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맨 처음에 6년 동안 끌어서 유감이다. 6년 동안 끌어서 손해본 거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낯이 두꺼운 이야기다. 전혀 반성이 없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렇게 저는 생각되고요. 어제 1심 법원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면책특권 사항도 아니고 저항권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명색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우리의 저항권을 인정해 준 사건이라고요? 판결문 안 봤습니까?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1심 판결문에 대한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 1심 판결 전에 9월 15일 날 나경원 의원 한 얘기가 있어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난 똑같이 할 것이다. 반성을 씹어놓지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이죠. 그렇게 본인이 떳떳하고 저항권이고 잘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야지 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경선할 때 대선 경선에서 공소 취소해달라고 한 거 그렇게 망신살 뻗친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까? 나만 빼달라고 했습니까? 네. 이 장면 생각나시잖아요. 그렇게 당당하면 왜 공소 취소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자기가 판사 출신인데 다 알 거 아닙니까?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어제 생방 중에 저는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이제 쭉 읽어나가는 그 부분만 하고 방송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갔던 분들은 2,400만 원 이제 선고가 내려질 때도 방송하고 있던 분들은 헷갈려가지고 이러면 의원직 상실이다라고 오보가 나가기도 하고 또 의원들 중에서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SNS에 잘못 올린 분도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과 일반 형사는 다르니까. 예, 이게 섞여져 가지고 혼선이 왔던 것인데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법 위반이 있는 것인데 두 개로 이제 분리를 해야 되는데 합쳐서 2,4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의원직 나가 떨어졌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최이배 의원 감금한 그 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법 위반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저희가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의원직 상실형입니다. 그런데 국회법은 5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와야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회 선진화법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18대 의원들까지가 동물국회였어요. 저희는 그냥 시쳇말로 선빵 날리고 그리고 와다다다다다 한 다음에 그냥 그 여야 간의 합의하에 다 서로 고소고발 취하하고 정치로 풀고 이랬는데 그게 너무 누적이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폭력적으로 가고 전혀 이게 여야 간 합의도 안 되는 부분들이 국민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고통도 가중시키고 너무 소모적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본인들이 앞장서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만든 줄 아세요? 영구집권 할 줄 알고 영원히 여당 할 줄 알고 야당 막으려고 이거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괜히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경원 의원의 저런 소감, 1심 판결 끝에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판결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나 반성 없는 나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평을 보면 참 어떤 것이 민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만평들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먼저 장도리 만평부터 한번 볼까요? 장도리 만평? 예. 이거는 온정의 법목돌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덕수가 뒤에 있고 송원석 나경원 목도리를 딱 차고 있는데 저게 뭡니까? 법이 따뜻하게 저렇게 둘러주는 거죠. 이런 그리고 또 뭐 무죄가 아니라서 또 뭐 섭섭하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은 최소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걸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기억해 보십시오. 국민의힘 이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나경원 후보가 질답하는 과정에서 뭐가 튀어났습니까? 공소 취소해달라고 이 사건을 공소 취소해달라고 청탁했던 사례가 한동훈 후보의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거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판사의 판결문에도 없는 이야기를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라는 얘기를 이 가짜 뉴스를 버젓이 프레스 앞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건 너무 뻔뻔하고 양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이게 이제 이 나경원 의원이 진두지휘해서 이 사건이 발생한 사람이 무죄여야 된다라고 국회법을 해석하고 있는 건데 재판부가 이런 사람한테 면죄부를 줬다라고 하면 재판부가 사실은 이거 뭐 명예훼손으로 거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심각성을 느끼는 거고요.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법자처럼 구는 이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오늘의 범죄를 엄단하지 않아서 결국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 무죄가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 최소한의 저지선은 인정했으니 앞으로 더 깽판 치겠다라는 얘기로 전 들려요.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깽판을 치겠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고 나경원뿐만 아니라 윤석열, 이상민, 김용현 이 내란범들의 뻔뻔함이 지금 재판정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 내란범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이 법정 모독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검의 영장 기각도 현재 사법부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이 범죄를 엄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법부가 자초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나경원 같은 얘기는 이제 고급스럽게 겸폐성 같은 건데요. 개가 짖는 소리라는 건데 저는 지금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 법원, 검찰의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 판결 내부에 그런 거잖아요. 재반 사항이라고 그러면서 이 재반 사항 때문에 양형을 정함에서 참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 깎아준 거잖아요. 내용이 뭐냐? 국회 내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은 국회의원직을 절대 뺏을 수 없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한 건데 국회법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판사는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입법적 취지 내에서 판결해야 되는 건데 입법적 취지를 훼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사법부가 입법부의 독립을 갖다 훼손하게 된 중요한 판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지들 입으로 얘기하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 먹이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 검사들 뭐 합니까? 이제 검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단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다 징역 때렸잖아요. 구형으로. 한 명도 징역이 안 나왔어요. 이 정도면 검찰 그 18명? 다 일어나가지고 야 뭐 하는 거야 사법부 이따위로 하면 돼? 다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검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찍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개와 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나와가지고 무죄라고 저렇게 주장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아니 징역 1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6개월, 징역 6개월, 징역 10개월 다 나왔는데 다 무조건 예를 들면 500만 원도 아니야. 그냥 400만으로 다 일반적으로 때려버려요. 야 니네들 국회의원 해? 니들 마음대로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앞으로. 야 우리 법원 있다. 검찰 알잖아. 니네 편이잖아. 야 이제 니들 마음껏 해봐. 깽판 쳐. 국회 난리 나게 만들어. 빠루가 중요하냐? 도끼라도 들고 나와.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얘기하면 국민의힘, 법원, 검찰이 검은 카르텔을 통해서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 정치판을 뒤흔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면 이런 판결 못 내리죠. 과거에는 이러한 판결 내릴 때 그 검은 카르텔이 외견상의 논리나 외견상에는 그렇지 공정한 모습, 그 공정해 보이는 모습이라도 챙기는 그렇죠. 척이라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의원직 박탈은 안 된다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스텝이 많이 꼬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식 해석이 가능해진 거죠. 사실 저렇게 사실상 법원을 모욕하는 발언은 법원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누구를 옹호해 줄 수도 없을 만큼 이거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도 비판받아야 되는 게 그 사법부가 보도자료를 하면서 막 이렇게 증거가 많고 뭐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빨리 끝내고자고 했으면 빨리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우리 영상 증거가 워낙 많지 않았습니까? 그거 간추려서만 하더라도 사실 입증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저기서 영상 자료 뭐 2,000개를 내고 증거 자료 2,000개 내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서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고 하면 컴팩트하게 기소를 했어도 되는 거고 재판부 역시 소송지휘를 통해서 컴팩트하게 했으면 뭐 6년이 뭡니까? 사실 6개월 안에도 끝낼 수 있는 재판이었는데 이렇게 끌었다. 과연 그러면 우리 대법원에서 그렇게 오래걸린 대법원에서 그렇게까지 속도를 내서 했던 거랑 이거를 비교 한번 해본다고 하면 그때는 국민의 선택권 투표지에서 한 사람의 후보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뭐 이미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는데 그런 평가를 받을 기회를 준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노골적으로 인정을 했다. 과연 행정처와 대법원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입장문을 허가를 해줬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기술자들이 법기술을 부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나중에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도둑놈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이제 와서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 본때를 보여줘야죠. 최근에도 그런 일을 우리가 겪고 정말 분통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김용현 변호인 있잖아요. 이하상, 권우현. 이중관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경고하다가 결국은 감치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감치 처분을 15일간 구치소에 구금하도록. 그랬는데 법기술을 부렸어요. 인적사항을 묻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특정이 안 된다고 풀려났어요. 풀려나니까 오히려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진관 이놈 저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나라에 정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질문들을 국민들이 던지잖아요. 이 하상 변호사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서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벌벌벌 떨었습니다. 진짜. 아니 일단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아니 감치 명령을 내렸으면 누군지 뻔히 아는데 그거를 신원을 모른다고 구치소에서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이게 사실 입법에 좀 미비가 있는 게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규정에서 이제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체포를 뭐 노숙자나 외국인을 했을 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김새나 이런 걸로 특정할 수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에 반면에 이제 그 법정 내 소란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엔 그 법률에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게 좀 입법이 돼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빈틈을 노려서 준비를 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 이건 입법의 미비인데 사실 저희 같은 법도리들의 그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거기에 그 인정신문을 거부해서 벗어날 거라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입법의 미비인 건데 사실 또 약간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그 감치명령이 취소된 거나 종료된 게 아닙니다. 집행복무에서 집행 정지가 된 거예요. 정지. 예, 이제 감치 재판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면 신원을 특정하면은 다시 할 수 있나요?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집행이 되는 거죠. 집행이? 예. 근데 이거를 저렇게 마치 없어진 것처럼 당당하게 한다? 저것도 그 누군지 이름 생년월일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진관 재판장님께서도 이 정도면 되겠죠. 왜냐하면 감치라는 게 제가 다른 방송에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약간 저희한테 변호사들한테 약간 드래곤 같은 존재입니다. 많은 서적이나 역사 소구에는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실 형사 재판에서는 특히나 재판장의 권위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너 감치할 거야라고 하는데도 떠드는 놈이 없는 거죠. 그 전에 끝나죠 이미. 네. 이러면 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진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99.99%의 사건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저런 상상조차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런 입법 미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인을 못한 거고 사실 저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이 기획했습니다. 저거 도대체 어디 법률에 있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이게 정말 자주 사용되지 않는 법령이에요. 근데 참 이런 거 부분은 이제 사후 약방문이라도 해야겠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정지가 된 거고 이게 없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감치재판부에서 사실조회든 통해서 법원은 뭐 주민센터로 사실조회를 보내든 뭘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신원을 특정을 한다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 사안이고 이진관 재판장님도 감치를 그렇게 많이 해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 이름과 그 인적상의 생김새 정도로 특정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만 했으면 법조인대감 같은 것만 첨부를 했었어도 특정이 그 생년월일 정도는 특정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 걸 했었으면 좀 이런 다툼의 여지가 적었을 텐데 이게 그러면 구치소에서 이거 어렵다라고 할 때 바로 그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슈가 터졌을 때는 저쪽에서 분명히 나중에 행정소송이나 이거에 대한 직권남용을 걸겠다 이렇게 이슈가 나오니까 서로 한 발 물러나서 좀 더 꼼꼼히 가자라고 취지로 물러선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건 취소는 아니고 정지다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집행불능홀이나 집행정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들이 다시 이제 또 김용현 재판 변호인으로 나오면 거기에서 특정을 해가지고 다시 감치시킬 수 있습니까? 감치재판부가 따로 배당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워진 날에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저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어도 전 입법 미비라고 하는 표현이 야 이거 진짜 망가의 저기구나 다 쓸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특정이 안 된다고요? 공개 재판했잖아요. 그냥 TV로만 보면 그 얼굴이 그 어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변호사가 이번만 깽판 친 거 아니잖아요. 누구의 깽판 친 변호사거든요 지금까지. 그리고 TV에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특정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입법 미비라고 전 서울구치소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구치소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야, 특정이 안 돼?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자기 딴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법의 미비를 자기가 자꾸 찾아가지고 내보내준 거잖아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판사가 결정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하상이나 이 권우현 이자들이 그것을 알고 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야 이걸 인적상을 특정을 못하면 우리가 감치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계속 모른 체 하자 이러지도 않고 원래 못돼 먹은 자들이니까 몰라 말 안 해. 어쩌려고 어쩔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특정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구치소가 한 거니까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걸려든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진술 거부를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 거부를 감치재판부에서 15일 때리기 전에 그때 진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구치소는 거부 이렇게 나와서 풀려난 건데요. 이거는 유효한 거니까 남아 있으니까 다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하상이라는 사람이 정광훈 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다 드러난 것처럼 2021년에 국민혁명당, 자유통일당의 전신, 국민혁명당에서 대선 경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또 이제 이후에 지난 대선에서 정광훈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나니까 그 같은 이하상과 같은 그 법률사무소의 로펌에 있었던 구주화 변호사가 정광훈 대신 출마하잖아요. 벽보 붙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광훈의 픽도 못 받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구구에서 정치활동도 했던 사람인데 지금 김용현의 변호인으로서 법정 소란, 법정 모독 이거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중관 그 판사는 황당할 거예요. 본인이 이상민이 증인선서 안 할 때 형사재판에서 증인선서 안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지금 변호인들이 나와서 떠들고 감치하겠다고 몇 번 경고했는데도 이렇게까지 끝까지 그 끌려나가면서까지 떠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처음이어서 정말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그런 아마 재판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포커스를 이렇게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저는 변호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내란 수괴의 끈앞을 들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변호하는 내란 선전 선동범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하상이 내란 전국에서 뭘 했는지를 보면 윤석열 지키기 국민대회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한 적도 있어요. 이거 내란 선동범이거든요. 근데 주요 했던 멘트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내란 수사가 내란이다. 이런 얘기 하고 다녔던 사람이 변호사의 자격을 빙자라기보다는 실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용해서. 예, 이용을 해서 실제 내란 선전 선동범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를 지금 변호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 타이밍에 대한변협이라든지 이런 변호사 단체에서 좀 작심하고 징계를 하든지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문제로 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특검이 이자들을 내란 선동 혐의로 그래도 수사를 되고요. 해야죠. 그래도 되고요. 네. 그리고 사법부는 뭐 합니까? 사실 지금 사법부가 모욕을 당한 건데 그렇죠. 사법부가 사실 이거는 성명을 내고 사실은 코트넷에 지난번에 검사들이 비분 관계에서 글을 쓰듯이 초임 판사부터 시작해서 법원장들까지 다 글을 써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선서 거부 같은 경우에도 저도 형사소송법을 교수로 가르치면서도 그 조항을 쓸 일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과태료가 최대가 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연역을 찾아보니까 73년도인가에 개정이 되고 그 과태료 규정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73년에 50만 원이군요. 네. 이야. 제가 이제 짜장면 지수라고 해서 당시 짜장면이 100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한참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몰랐는데 여의도에서 짜장면 10,000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기준은 한 5천만 원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입법의 미비인 거죠. 아무리 집에서 현금 따발이랑 명품백이 나온 이상민 장관이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선서 거부 한 번에 5천만 원을 태우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판사 출신 이상민 장관이 그거를 파고든 건데 저는 사실 일견 이상민 장관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행안부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사실 사람들을 잡아가둘 생각을 했던 게 법무부였고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습니다. 근데 왜 나만? 나는 심지어 난 법원 출신인데 라는 식으로 사실은 이상민 장관은 재판 나와서 선서는 하고 증언 거부를 하면 형사소송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선서를 거부했다는 건 이 재판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약간의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뿌리 난 것 같아요. 왜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다 영장이 잘려 나만 들어가 있냐. 이런 식의 그들끼리 리그에서의 불공평함을 약간 어필한 게 아닌가. 오늘 정구승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서 거부하는데 최대 한도가 50만 원이라고 그래서 애매했거든요. 근데 아까도 드래곤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감추라는 거 사실 이게 문서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써먹은 놈들이 이제 법기술자들 아닙니까? 저도 이상민이 선서 거부하는데 저런 것도 할 수가 있구나.
선서 거부하는 거 형사법정에서 보신 적이 없으시죠? 아니 이진관 재판장님도 처음 보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선서를 거부할 이유가 실익이 없는 게 증언 거부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건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라고 네. 하거나 그 형사소송법상 보호를 받거든요. 증언 거부. 왜냐하면 진술을 강제할 권리가 헌법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없는데 이건 사법부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해본 거죠. 국회에서 선서 거부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선서 거부하는데 이진관 부장급 판사 같은 사람을 만날지를 모른 거죠. 만약에 선서 거부 지기현이한테 했으면 지기현이 어떻게 했을까 나 궁금해.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눈빛을 보니까 제가 안 되겠어요. 제가 눈빛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선서를 하게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50만 원인데 그냥 50만 원인데 그냥 50만 원 정도는 그냥 괜찮으시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심지어 이상민 전 장관이 이거 50만 원 항고해 갖고 다투겠다라고 나선 걸로 알고 오늘 있습니다. 기사 났더라고요. 그걸 다투겠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김용현이 나왔잖아요. 그 장면 보셨어요? 저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저기 선서 거부할까 한다고 그러니까 선서 거부는 안 된다. 예. 그렇게 하니까 빼갱한 거죠. 이렇게 됐어요. 증언 저는 안 할 겁니다. 네. 거부할 겁니다. 그런데도 선서를 해야 됩니까? 네. 이러니까 선서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증언 거부하십시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항을 해보려다가 선서 이렇게 네.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은 깨갱할 수밖에 없던 게 법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상민은 나름대로 판사 출신이라고 형사소송법 160조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형사소송법 160조도 딱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도 아니더만요. 자기가 해석하기에 이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해도 되는 것으로 내가 해석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 전혀 되지 않고요. 선서 거부 관련해 갖고 예시로 들어져 있는 건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선서 무능력자들 네, 선서 무능력자거나 이런 경우를 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선서 거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데 사실 이거는 그 위화적 효과인 과징금이 너무 과태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용현은 그 50만 원도 아까워가지고 선서를 한 건가요? 참나. 모르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로얄 블루님 아까 지적하신 우리 정구숙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감치 안 하면 사실 재감치도 아니에요. 감치를 안 했으니까. 하찮은 극우 변호사 한 마리 때문에 사법부 이상이 떨어지는 겁니다. 딱 그렇죠 지금. 이런 법기술을 부리면서 노리는 것이 뭡니까? 시간을 최대한 끌고 그리고 구속기한 끝나면은 풀려나고 그러다가 또 시간 끌고 그래서 6년 가고 10년 가고 그러면 한번 윤석열 재판 대법원 언제쯤 갈까요? 나 궁금해요. 지금 이것도 지기현이가 있는 한 조이대가 있는 한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언제였더라? 그게 계엄을 하기는 했었나? 글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노리면서 계속 기억을 비틀고 자기는 딱 그 머릿속에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증 편향? 자, 딱 저장을 시켜놔요. 야, 이것은 빨간색이야. 딱 머릿속에 빨간색으로 딱 입력을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황금향은 빨간색입니다. 왜? 황금은 빨간색이니까. 딱 이렇게 해놓고 그냥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쪽에서는 황당하겠어요. 황당해서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거기다 대고 지기현은 흥분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요. 윤석열이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세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제가 판사 안 하길 잘했다니까요. 저는 정말 제 성격에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2단 옆차기로 주둥이를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감시당하시는데. 아니 내가 판사인데. 판사가 때려도 감시당해야죠. 옆에 있는 판사라도. 그 태도 보셨죠?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기현도 드디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자세 똑바로 하세요. 그래야지. 이런 자세로. 자세 문제가 아니라 녹취가 안 돼서 녹취가 안 돼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마이크 네. 그게 이제 황당하죠. 가까이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원래 자세가 있다보니까 마이크가 녹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매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된
이야기였는데요. 홍장원 도저히 못 차장이 봐주겠다. 얼마나 답답하면 피고인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홍장원 차장 앞에서 윤석열이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윤석열하고 홍장원 차장하고 한판 붙었던 거 보십시다. 여인형이 이게 아니 방첩사령관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수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통신사 위치 추적 영장 없이 해달라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게 도대체 뭘 아는 놈인가 이래갖고 무슨 체포라는 업무를 하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쪽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네, 그 요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의 요지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 좋았어. 이게 지금까지 마치 특수수부 수사 검사들이 엄청난 신문 기술이나 엄청난 논리를 통해서 실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방송을 통해서 그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렇지. 법조인으로서의 실력이 딱 저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윤석열을 포함한 윤석열 변호인 단까지 했을 때 윤석열이 에이스입니다. 그나마 그중에 에이스죠. 예. 변호사들보다는 낫죠. 네, 그나마 나은 상황이고 지금 저게 뭐냐면 전제를 깔고 이 지시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갖고 유도신문을 한 건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이 너무 팩트이다 보니까.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들어봤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무슨 뭐 법원 내에 논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재판부를 설득해서 뭔가 될 수도 있는가? 있나요? 아니 전혀 없고 저거는 윤석열 피고인이 과거 검사 시절 때 했던 행동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재판 단계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해소가 돼갖고 서로 피고인도 그 검사도 똑같은 정보로 되고 있지만 수사 단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 검사는 특히 특수부 검사는 기소 수사권을 들고서 뭐 가족을 위협한다던가 다른 별건으로 내가 기소한다던가 이런 식의 협박으로 해서 상대방의 답변을 강요하는 식의 신문을 많이 합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방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했을 때 예나 아니오를 기대하고 말한 건데 사실 변호인의 신문은 달라야 됩니다. 상대방이 특히나 적대적 신문일 때는 나한테 반발해서 대답할 것까지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신문을 하거나 추상적인 답변을 유도해갖고 본인한테 아전인수 해석을 하는 게 사실 스킬인데 그럴 생각도 능력도 없는 거죠. 전형적인 검사 시절 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했는데 더 이상 정보 비대칭도 없고 권위도 없고 보복의 수단도 없다 보니까 그 민낯이 드러난 거에 불과합니다. 윤석열은 어제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 이 홍장원이라는 내 부하한테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뭐 기억나시겠습니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응? 과거에 그래도 말이야 국가의 영부인을 했던 사람한테 여사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반발을 했는데 감히 나한테 장원이 너 따위가 나한테 이 새끼가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 밥이 넘어가겠냐고요. 앵커님 얘기를 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밥이 넘어가겠냐 말이에요. 좀 말씀을 하세요, 앵커님. 아마 밥이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는 보면 이 새끼가 입에 붙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국방부 차관한테도 이 새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 늦게 받았다고. 그 새끼가 원래 그래요. 추임새.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김건희 그 사건은 복잡해서 기자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이해를 못해요.
재판이 벌어지면 저게 무슨 의미지? 이 단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문맥을 이해를 못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는 정확히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니면 누가 그러면 그걸 시켰겠어. 여인영이라는 사람이 뭐 대단하게 예를 들면 사회에 관심이 많아서 최재형 목사를 체포 명단에 집어넣고 양정철이라는 듣도 보지 못한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양정철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양정철이라는 사람을 거기다 이름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같은 당에 있는 당대표인 한동훈을 거기다 명단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김어준은 좀 알 수 있겠다. 뭐 계속 나왔으니까. 이렇게 썼으면 당연히 이건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가 시켰겠지. 그럼 오히려 뭐 김건희가 시켰으면 윤석열이 모를 수도 있겠지. 그럼 핵심적으로 이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야, 이 체포 명단은 윤석열이 시키지 않았어. 그럼 누가 시켰지? 그럼 지 부인이 시킨 거야. 제가 볼 때는 저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김건희가 체포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여인정한테 넘겨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렇게 예를 들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 인간이면 잘 못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그리고 인간은 저런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기도 해요. 자기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 하나도 안 빨개지더라고. 좀 사람이 아닌 거지 저놈은. 저는 그 홍장원 전 차장이 2번 매겼다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에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라는 대답에 좀 와닿던 게 김용현이 자기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이런 식의 증언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거는 사실 김용현이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자기의 내란과 별도로. 김용현을 사형으로 시킨 그것도 총살이에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사지로 밀어붙였던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역공이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보스로서의 어떠한 가치도 없다는 거를 한번 못 바꿔가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윤석열이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 그거였거든요. 이게 팩트를 집어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오랜만에 윤석열이 팩트 폭행을 당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홍장원한테 아주 시원하게 깨졌죠.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실력도 홍장원 차장한테 잽이 안 될 뿐더러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거짓에는 힘이 없어요. 진실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막 유도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법기술을 부려서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진실이 툭 튀어나와 버려요. 오늘 그거는 뭐 따로 녹취를 들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덕수 쪽에서 증언이 나왔던가 뭐 어디에서 증언이 나왔던가 윤석열이 이 비상계엄을 일회의 경고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근거로 앞으로 주요 행사를 한덕수 총리한테 이렇게 가도록 했다. 그것은 이게 경고성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계엄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할 목적에서 했다라고 증언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기억이 안 나고 뭐 얘기도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나가 보니까 뭐 지금 뭐 거지 같은 새끼들이 뭐 도와주라고 그러고 뭐 또 순점 뭐 갔더니 뭐 다른 나라 원수들 또 좌빨들만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거에서 나는 안 하고 이제 뭐 중요한 것만 가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국가 원수가 할 말입니까? 그런 말을? 그러면 그 전에 그 만났던 정상들은 윤석열을 어떻게 보겠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내가 이걸 법기술을 부려가지고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에 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천박함, 자신의 무식함, 얼마나 사고방식이 틀려먹었는지 이런 게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에? 홍장원 차장을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 너 지금 뭔가가 제대로 뜻대로 안 풀려서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홍장원 차장이 그런 겁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기억해요. 바로 그 당시에 왜 홍장원 차장이 그 지시를 거부했고 그런 식으로 공개를 했는지 국회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을 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평양. 평양이 어디? 국가보위부. 나는 대한민국의 국정원의 차장으로 있지만 간첩을 잡고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것에는 내가 몸을 바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여인영이 책임 돌리고 김용현이 책임 돌리고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싹 잡아들이라는 것도 뭐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때 싹 잡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누구 말한 거냐. 이렇게 가지고 또 서로 공방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근데 그 싹 다 잡아들이라 했는데 그때는 누구 잡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니 겁니까? 그게 네네. 그 계엄선포 담화문에 보면은 뭐 종북, 주사파, 뭐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제가 막 쓰잖아요. 증인도 국정원 안에서 들어왔던 대통령의 관심사항,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좀 해라. 하는 거하고 같은 차원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까? 누굴 잡아들이라고 하신 겁니까? 간첩이라는 말도 안 썼고 예,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반국가 겁니까? 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예. 그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일반 거기까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예.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 홍장훈 차장의 역공에 윤석열이 말려든 겁니다. 전형적인 변호사가 이제 증언을 받아낼 때 전제를 깔아놓고 하는 거잖아요. 싹 다 잡아들이란 말을 했느냐가 사실 쟁점일 텐데. 만약에 싹 잡아들이라고 얘기했냐 안 했냐 그러면은 안 했다고 윤석열이 할 안 거죠. 했다고 할 겁니다. 근데 저걸 전제로 근데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예, 한 거냐 맞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를 막 이제 피하려고 그 뭐 간첩이나 방국가세력 잡아들이라고 한 거지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잡아들이라고 한 건 사실 인정하는 거가 그렇죠. 되잖아요. 저게 바로 변호인의 기술이고 저게 신문의 묘미인데 홍장훈 그거를 차장이 참 똑똑한 거 같아요. 오히려 홍장원 차장님이 저걸 해갖고 싹 다 잡아들이란 말을 한 건 사실이네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그럼 반국가 세력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셨네요까지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일관성은 있어. 한동훈을 빨갱이라고 그랬잖아요.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잡아오면.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판단한 거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이고 한동훈 빨갱이. 그러니까 홍장훈 차장이 한 수 뭐 몇 수 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장면 보고. 정 변호사님께서 꼭 전화 주십시오. 이진관 부장판사한테. 그거 싹 잡아들자고 얘기했어요. 정확히 캐치하십시오. 아니, 판사님들도 유튜브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이거 다 아니, 알고 근데 계실 거고. 그 여인영 뭐 걔가 뭐 알고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여인영 핑계대고 또 김용현한테 책임 떠넘기고 그 주장대로면 내란 수계가 김용현이나 여인영이 돼야 돼요. 본인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군사를 여기저기 군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김용현이 그렇게 한 거다라고 지난 재판에서 책임 전가했잖아요. 그러면 김용현이 내란 수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500명 보냈다고 하니까 거 봐 내가 1000명 보내야 된다 그랬지 했던 말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홍장훈 차장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리가 좀 돼 있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또 그 변호인단하고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데 뭐 진술 뭐 이렇게 뭐 저기를 하는데 처음에 막 거절했잖아요. 근데 아니 지난번에 김계리 변호사가 그때 이렇게 진술한 거 그거 했던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완전히 당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장면도 한번 보실까요? 당시 김계리 변호사는 당시 제 보좌관의 진술까지 확보하고 있었고 보좌관의 글씨를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보좌관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보좌관이 세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미 김계리 변호사는 다 알고 계세요. 김계리 변호사는 그거 기억 못하세요? 맞습니다. 맞죠? 증인이 예. 저에게 증인의 보좌관이 3명이냐고 4명이냐고 저에게 대묻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때도 제가 그랬지만 보좌관이 오늘 한 명이 증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증인이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증인이 오늘 여기서 근데 그 답변을 하는 김계리 곳입니다. 변호사는 당시 2월 달이면 한참 그 헌재에서 그 이후에 법리가 논쟁이 심할 때인데 그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하셨죠? 원래 김용현 국정원에 있는 모든 문건은 반출되지 않도록 돼 있는데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건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하시면서 증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증언을 유도하신 건 아닙니까? 혹시?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지금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거기까지 지금 어처구니 없는데 저 지기현이는 이제 이쪽이 불리하니까 이제 말을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홍장훈 차장 보면서 참 놀라요. 사람이 정리가 돼 있기도 쉽지 않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을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조리 있게 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저렇게 잘하는 사람 지금까지 2사람 봤어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근데 홍장원 차장도 보고 있으면 야 정말 똑똑하네. 말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김유정 의원도 그런 분인데 그냥 말하면 그냥 책이 되는 거야. 그렇지는 않고요. 누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요. 홍장원 차장은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심지어 아니 지금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홍장원 차장은 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그 진술이 일관되고요. 거짓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얘기하면 그 말이 일목요연하게 변함없이 지금 우리가 헌재에서 봤을 때부터 국회 그 기자회견 할 때부터 국회에서 그 상임위 열렸을 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거짓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계속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누구예요? 우리 아까 봤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당황하는 거고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도 또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자리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상개업 멧돼지님 육사 수석이라고 안 했나? 맞아 수석 그 수석이 아니고 그 뭐라고 그랬죠? 그 대표 생도 였다고 했어요. 심지어 네, 심지어 넘어가는 거예요. 네, 증인으로 김종호 의원님 일로 오시지. 아주 좋았어요. 예, 일어나세요 그러면. 그 방금 보인 행동이 감치! 완전히 이하상 지금 이하상이 거기 앉아가지고 감치를 명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비교를 해도 에이 이하 상당하십니까. 에이. 가만 있어. 오늘 먹방에 빼? 가장 큰 벌 아닌가요?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저는 변호인으로도 가봤고 증인으로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변호인으로 가는 경우는 노트북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자료 같은 걸 준비해 가서 예. 질문 사항을 미리 다 작성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읽으면서 몇 번 할게요, 몇 번 할게요 해서 보면서 뺄 수도 있고 자료를 찾아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변호인 또 한 명도 아니니까. 근데 증인으로 가면 펜과 메모지만 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지금 이거는 오히려 김계리 변호사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이런 거 다 세팅을 하고 왔다는 뜻이고 그거를 다 준비를 하고 논리 구조랑 어느 타이밍에 가야. 왜냐면 자기가 질문하는 다 그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제지받을 수 있어서 증인은 뭘 보면서 할 수 없는 거죠. 그것까지 준비를 했고 재판부와 그 변호인 등 피고인 쪽에서 자기한테 태클을 걸지 할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바로 역공을 가한 거거든요. 사실 저게 변호사로서 가장 최고의 능력을 보여준 게 홍장원 차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하여튼 대단해요. 그런데 윤석열은 참 보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우리가 좀 약간 분노 단계에서 지금은 좀 이제 허탈한 단계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윤석열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심지어 또 이런 얘기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윤석열이 추경호, 나경원 전화를 했잖아요. 언제 했습니까? 비상계엄 발표하고 바로 뒤에. 왜 전화했냐? 웃지 마요. 듣지도 않고 웃습니까? 너희 다 들었구나. 아니, 할 일이 없으니까요. 할 일 없어. 한가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거나 봐야지 미리. 자, 혹시 못 들은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윤석열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랑 통화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상의를 미리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추경호가 뭘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하여튼 그 대화 자체는 뭘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왜냐하면 추경호 대표가 야당과 협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시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고생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추경호와 나경원이었는데 나경원 의원한테도 전화가 왔는지 제가 했는지 통화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나경원도 뭐 하여튼 고생하는데 이런 거를 미리 하여튼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근데 그 통화 시점이 사실은 비상계엄 후에 네네. 아주 그렇죠. 급박한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급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상황 안에 전화해가지고 고생이 많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때 뭐 특별히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졌어. 정말 저건
저 웃잖아 저거.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저기 딱 처음 보게 있는데 윤석열 입에서 수시로 통화했다는 게 추경호하고 나경원 자기가 얘기잖아요. 수시로 통화했다. 전 그렇다면 추경호와 나경원이 수시로 통화를 했다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정도의 상황들을 캐치했을 수도 있었겠다. 자기가 그렇게 직접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발언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는 계속 지금 윤석열이 낚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홍장원 그 국정원 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 국정원 인물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 왜냐하면 저쪽이 계속 공격했던 게 포인트가 저기잖아요. 야, 네가 얘기했던 메모가 큰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메모를 쓴 사람이 보좌관이니까 그 보좌관에 대한 알리바이를 정확히 만들어가지고 그냥 반박을 딱 쳐버리면서 야, 김계리 네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아, 준비가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제가 볼 때는 공개 재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런 어떤 진술을 통해서 지가 뭔 짓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고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관련자들이 아, 그렇지라고 하는 또 다른 추가 증언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저 민주당이 잘했다. 그 공개 재판이라고 하는 원칙을 만들어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는 직교에 지가 빠지는 거예요. 집단에는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오판을 한 건데 사실은 그때마다 이제 낚이는 거죠. 그죠. 추경호 화났겠는데요. 아, 왜 나랑 자주 통화했던데 이게 뭐 하는 거죠? 나와가지고 쓸데없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지관 부장판사 아니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재판이나 수사를 하면서 가장 곤란한 게 수사기관이나 재판장에서는 그 묵비입니다. 묵비를 하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의 정보를 캐올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데 사실 반대로 그 증인이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또 묵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왔을 때 소명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윤석열 피고인이나 윤석열 증인의 태도를 보면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는 참지 못하고 참고로 그렇죠. 이러면서 계속 말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묵비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나 재간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본인이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하면 될 거를 그렇죠. 나와서 윤석열한테 가장 큰 벌은 너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아무 말하지 말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참 우리가 봤을 때 그것도 내공이 대단해요. 최상목 또 이상민도 그랬나?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80번인가 했어요. 추경호도 그렇게 추경호도 했었죠. 내공들이 있는 거지. 근데 윤석열한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80번 시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말을 하진 않지만 자기 스스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착시에 빠지게끔 만든 기술이 있어서 뭔가를 질문했을 때 이건 뭐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거.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는 말을 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위로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정말 분노스러운 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저 발언 아닙니까? 딱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통화를 했다. 저 시각에 국회가 어땠는지 윤석열은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헬기가 날라들고 누군가는 담장을 넘고 누군가는 몸을 던졌고 누군가는 저항하고 있었는데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저랬다라는 게 공개 재판이어서 진짜 다행입니다. 계속 윤석열은 윤석열 스스로 법정 최고형 구형과 선고의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고 있다. 아니 할 일 없는 인간이 전화해가지고 야 문을 부셔서라도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는 얘기를 합니까? 할 일이 없는데? 안 했다잖아요. 왜? 안 했다잖아요. 아 진술을 몇 명이 지금 거기 도와주시는 겁니까? 지금 동조하시는 겁니까? 아니 근데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을 때 그런 거 하는 거야. 뭐 게임이야 이게? 예를 들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화면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현과 사이가 갈라질 것 같아요. 여론조사 꽃에 군병력을 투입한 게 누구냐 그랬더니 김영현이 투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사 어디 얘기를 하는데 제가 펄쩍 뛰었죠. 민간 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김영현 엄청 화나 진짜 지가 보내라고 해놓고 네가 언제 펄쩍 뛰었냐? 이 새끼 나보다 1년 아래인데 안 되겠네? 이렇게 좀 해서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 저게 1차적인 조언을 변호사가 했던 건 기억을 한 거예요. 웬만하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라.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전화 통화했던 거는 내란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까지는 조언을 기억했는데 그 다음을
그 다음 당연한 질문이죠. 그때 당시 막 군한테 계속 전화하고 있었을 텐데 그 얘기를 했다고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준비를 못했거나 아니면 준비를 해줬는데 기억을 하지 못했거나 이게 실력이 없는 거고 세 번째로 이제 김용현한테 이제 저 진술대로면 김용현이 혼자 군사 반란의 일부를 일으키게 된 거라서 이건 아까 총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김용현이 그럼 이걸 반대 라인을 타야 되는데 그들의 변호인이 누굽니까? 그래서 아마 돌아서긴 쉽지 않을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경호 영장 이번에 나경원 재판이나 다른 영장 잘리는 걸 보면은 추경호 영장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수시로 통화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정보가 나올 거고 구속이 된다고 하면 많은 진술이 나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박성재 장관처럼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장원 차장하고 이렇게 뭐 김계리 변호사하고 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보고 우리 김종국 원장님 기다리는 먹방 갑시다. 먹개비로 만들어 버리시. 윤석열이 그 지렁이 글씨 운운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근데 이미 폐기한 자료니까 1차 메모는 없잖아요. 그런데 1차 메모에다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저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면서 그 인터넷에 그냥 떠 있는 그래픽 중에 하나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1차 메모라고 예시한 겁니다. 저기 포스트잇이라고 써 있나요? 그냥 노란색 종이 아닙니까? 근데 우연히 노란색 종이에 그때 제가 막 흘려서 썼다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흘려 써 있는 글씨의 메모를 인터넷 그래픽에서 찾다 보니까 저런 내용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당시 1차 메모를 작성했을 때 와 유사한 어떤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포스트잇에 출력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굳이 1차 메모만 포스트잇 형태로 출력한 이유는 뭡니까? 1차 메모를 포스트잇에 출력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아니 저거 포스트잇 아니라니까요? 이거 포스트잇 아닙니까? 아니 저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래픽이라니까요? 저건 뭐지? 지금 맨 마지막은 아이고, 속 터져. 그런 것들이 변호사라고 하고 있으니 아이고 내가 봐도 윤석열이 불쌍하다 이런 거가 말을 못 알아먹냐. 말을 그나마 윤석열 에이스라니까요 저 동네에서. 윤석열에서 낚이긴 하더라도 티카타카는 되잖아요. 저 사람은 마치 그러니까 준비해 온 증인 신문 사안만 읽는 거예요. 그 이상의 질문이거나 내용을 몰라. 네,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해도 몰라요. 없고. 예. 그리고 되게 명징해요. 그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실제 메모지는 흰색이었다. A4 용지보다 작았다. 그다음 또 하나가 SBU 우크라이나 보안정보부가 적혀 있었다.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그걸 보지 않으면 그렇게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제가 볼 때 진짜 준비를 잘했다. 홍장원 차장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떡국열창님이 영화 액트 오브 킬링이 생각나는 건 저뿐일까요? 처참하네요. 나 이 영화 모르는데 뭐예요? 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액트 오브 킬링? 모르겠습니다. 뭐지? 떡국열차님 설국열차는 내 영화 아는데 영화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부분에 저런 걸 연상시키는 장면이 있나요? 제가 한번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국열차님 제가 잘 모르는데 설명 혹시 되시면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김영일님 오늘 또 금요일 날이면 꼭 슈퍼챗 보내주시네요. 존경하는 배공기 선생님, 박영식 에디터님, 우리 성이랑 동갑내기 정옥성님, 유정 누나, 훈남 정구승 변호사님, 정신 나간 변호사들 대한변협이나 법조계에서 확실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화딱 지나서 확시는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해야 되는데. 확시한 지 참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허탈의 단계로 우리가 접어들어가지고 윤석열 저기 하는 거 보면은 아유. 자, 참. 그리고 또 우리가 다뤄볼 것들이 드디어 이제 지기현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처음으로 강제 수사 들어간 것도 있고 그 2층에서 뛰어내린 김건희와 문자 주고받은 50대 남자 이준수? 저기 2층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하체가 준수한 남자. 전혀 다치지 않고 도주까지 성공한 준수한 남자. 근데 나 그거 궁금한데 이준수랑 김건희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들이 공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야 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반말로 한 걸로 나오던데 실제로 그런 식의 표현으로 주고받은 건가요? 그렇다라고 일단은 그 문자상으로는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일부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만은
그 내용상으로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읽혀질 만한 대목들이 좀 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서로 뭐랄까 호칭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이게 뭐 그리 멀지 않은 사이로 느껴질 만한 어휘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충주 휴게소에서 붙잡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붙잡힌 이후에 이제 이 사람한테 조사해야 되는 것은 1차 주가 조작의 실제 주포이자 관리를 했던 이준수라는 사람이 김건희와 어느 정도로 밀접한 관계여서 2024년 연말까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무혐의 났을 때 작은 파티까지 열 수 있었던 관계였느냐. 여기까지 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층에서 뛰어내릴 때 왜 특검에서 갔냐? 압수수색 하러 갔잖아요. 그때 왜 갈 수 있었냐면 도이치 주가 조작 무혐의로 이제 됐었는데 차명 계좌로 그걸 거래했다는 게 증거를 확보한 거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 하러 갔는데 이미 음주운전으로 그 지명수배가 된 그런 상황이라 경찰을 투입했는데 2층에서 뛰어내린 거였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빨리 신병 확보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경찰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이준수가? 네. 그러니까 이제 한 3살 정도가 많을 것 같고 대단히 친한 관계니까 이렇게 말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준수 다음에 배땡땡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이제 몰랐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 이준수라는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1차와 2차 주가 조작 모두를 갖다 연결한 사람이고 또 건지법사를 소개해 준 사람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친한 사이인데 압수수색 당시에서 본인이 도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상당히 우려될 만한 내용이다. 본인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김건희도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재판장에서 구속하면서 나가했던 과정이 있었고 배땡땡도 제가 볼 때 앞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배땡땡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최근까지 연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을 제대로 예를 들어 수사를 잡혔으니까 수사를 하게 되면 김건희 시즌2 가제가 열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이준수의 존재를 윤석열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그래요? 알았으면 냅뒀겠습니까? 저는 알았을 거라 생각하는 게 이준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뭐 피신 조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몰래 검찰을 동원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그 윤석열이 동원을 하지 않았으면 어려울 건데 존재는 알았을 텐데 어떤 관계인 것까지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에 관계된 사람일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향기 나는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 사이인 것은 몰랐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이를. 왜냐하면 얘들의 관계는 조금 비정상이잖아요. 좀 특수한 관계죠. 네. 예.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선배 검사가 데리고 살던 여자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결혼하고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정상 아닌 거죠. 뭘 생각해도 상상 그 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건진을 소개한 사람이니까 윤석열이 알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냥 건진한테 상당히 많이 의지했던 측면도 있고 대선 출마했던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도 건진이 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 사실은 알았을 건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추정해보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 김건희와 이준수의 관계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럴 거라고 하는 추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내버려뒀겠죠. 아니 정신적으로 이끌었대잖아요. 건진이 윤석열 김건희를 정신적으로 이끌었다라고 법정 증언이 나왔는데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이니까 밀접하게 관련 있고 서로 다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아까 윤석열 이렇게 그 재판 나와서 물론 그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긴 한데 아픈 거 맞아요? 윤석열이? 네. 저는 전혀 아파 보이지 않던데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앵커님보다 더 건강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안 좋아하니까. 아니 건강의 척도를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해 보여서. 아까 저기 목소리 들어보니까 건강하던데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봐도 이게 11포인트로는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18포인트로 해도 내가 이제 보일랑 말랑이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네? 없다고요. 그것도 그놈이 거짓말한 게 16포인트 이상 돼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봤어요. 이 세상 천지에 16포인트로 된 성경이 없다니까요. 로마 교황청가도 없을 거예요. 떡국열차님께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네. 1965년 인도네시아 쿠데타 세력이 외국인, 지식인, 자국민 등등 100만 명 학살한 사건을 그 당시 학살 책임자에게 재현해보자 하면서 다큐로 몰래 찍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랑스럽게 학살 당시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고문했다 등등 웃으면서 재현을 합니다. 뻔뻔한 윤석열이 생각나더라고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액트 오브 킬링. 떡국열차님 감사합니다. 액트 오브 킬링 액트 오브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거를 또 다시 재현해보라 하니까 또 자랑스럽게 딱 윤석열이네. 네. 네. 거기 여기 또 찾아보니까 뭐 상반된 기억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상반된 기억들을 추적하는 건데 보니까 제가 볼 때 상반된 기억이 아니라 거기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짓말처럼 자기 말을 그러니까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면서 그대로 토해내는 그러니까 되게 제가 볼 땐 뭐 비열하고 비겁해서 매우 비루한 인간형이 윤석열이고 그걸 지금 저희들이 다큐멘터리로 진짜 현장에서 재판을 통해서 다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먹방은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해 주셨던 듬뿍 도가니탕으로 준비했습니다. 남태현님 오늘 아침 일찍이 댓글창에 먹방하는 날은 저도 낮술 준비하고 봅니다. 아주 딱 차려놓으셨군요. 오늘 도가니탕 백운기 대장님 어제 장 보면서 깍두기, 부추, 대파, 후추 예상해 봅니다. 제가 완전히 판을 흐려놓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술판을 만들어버렸어. 오늘 여러분들 더 맛있게 드시라고 오늘은 레인지보다도 직접 끓여가지고 예 드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듬뿍 도가니탕 소개를 해드렸는데 날씨도 추워지기도 했지만 드셔보신 분들이 다시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주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주문하는 수량이 하루 최대 생산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배송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도가니탕 드시고 후식으로 이거 황금향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황금향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막 그 향기도 좋고 즙이 많고 이런 거는 처음 먹어봤어요. 오늘 이것도 후식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아침에 앵커님 보면서 야 대단하시다 빌드업 아까 들고 네. 이건 빨간색이야 빨간 그러면서 상품 광고를 또 그 와중에 하시면서 빌드업을 하시더라고. 와 대단하시다 진짜 탁절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김정욱 원장님 이걸 빨간색으로 안 봤단 말이에요. 뭐 저게 아까는 빨간색이었는데 저게라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제부터 저기 무필권 행사하겠습니다. 그치 재판정에서 삿대질하는 것도 뭐 한 번 또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삿대질한 거 아닙니다 저. 삿대질인가 뭐 이게 그걸 이하상이 그랬다니까요. 맞아요. 이하상이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왜 삿대질 합니까? 이게 삿대질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삿대리죠. 뭐 삿대질이죠. 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그 지기현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지기현이 압수수색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법원에서도 지기현이가 범죄 사실이 있다고 의심을 한 거죠? 그렇긴 한데 사실 그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이 1% 정도밖에 원래 안 돼요. 요즘에 이 기각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와서 그렇군요. 나온 거지. 사실 그리고 아마 영장의 발부 범위를 봐야 되는데 그 법원은 자꾸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는 압박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장난을 쳤는지는 사실 영장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 장소를 제한한다던가 범위를 제한한다던가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 하나 압수수색. 네,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느꼈던 게 딱 저희 그 박대령님 수사외압 사건 때 공수처가 그때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해요. 늦게 그다음에 생색 뭐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런 객관적 증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보자 진술을 빨리 확보한 다음에 관련인들을 불러서 그 어떻게 보면 그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얘기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미 핸드폰도 다 바꿀 시간 다 줬고 이미 뭐 증인 단속할 수 있는 시간도 다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택시의 기록 확보했다는데 이거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제가 변호사라고 한다면 그 시간대로 얘기하는 거야. 삼겹살 먹고 그때 가갖고
바로 나온 시간이 딱 그때다라고 지기현 판사도 이걸 확인하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의미하게 뭘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는데 사법부에서 기각됐다라고 나왔던 뉴스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10월 추석 연휴 전에 그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한 4주 전입니다. 그때 이제 공수처에서 일부 영장은 기각되고 일부 영장은 이제 발부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영장 집행을 어제 처음 시도한 건데 잘했다라고 보기에는 일단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두 번째는 방금 이제 정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영장의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이게 무슨 뭐 택시 앱 기록 확보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압수수색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라고 하면은 밀행성을 가지고 긴급성을 가지고 이 피의자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압수수색의 의미인데, 고작 택시 앱 기록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공수처한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진실 규명에 어느 정도 도움될 만한 기록 확보이냐는 이걸 좀 두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압수수색 지기현한테 뭐 한 것 같아도 지기현이가 앱 택시 사용한 거 그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고, 신용카드 사용 기록은 기각됐더라고요. 뭐 지기현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를테면은 뭐 법원 차원에서 조사한 기록도 지금 공수처에 안 넘겼잖아요. 공수처 수사 결과를 오히려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택시 앱 기록 하나 확보한 게 이게 지금 이게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뉴스네요. 사실 저 택시 앱 기록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그냥 카카오에 공문 띄우면 줄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사실 진짜는 증인들의 진술과 결제 내역이나 돈 오고 간 거, 금융거래 계획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걸로 보아서는 이거는 사실 약간 엄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봐도 이건 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무혐의를 종결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나중에 공수처 수사가 나와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볼게 이렇게 얘기해 놓고,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니까 바로 그거 다 기각시켜 버렸다가 이제 와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그야말로 조금씩 좀 살라미처럼 끌어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하면서 시간 계속 끌어가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뭐 검찰이나 판사나 제가 볼 때 다 마찬가지로 자기 식구들은 특수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반헌법적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이제 일어났던 이슈들을 내내 다뤄봤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신 분들 글이 좀 가슴에 걸렸어요. 답답합니다. 정말 그렇죠. 저렇게 하는지 보면. 그래서 제가 마음을 이제 좀 바꿔먹기로 했어요. 우리가 조금 한 단계 위에 가서 보자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위에서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에이, 불쌍한 놈들, 찌질한 놈들, 멍청한 놈들, 바보 같은 것들,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번 조망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자들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좀 눈 똑바로 뜨고 보면 덜 답답하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좀 느긋하게 바라보시기로 하십시다. 아니, 황금향의 사이즈가 너무 커서요. 지금 동아리탕 먹고 이거 하나 더 다 먹었거든요. 다 드셨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배고픕니다. 황금향이 지금 이만하거든요. 그런데 껍질도 얇아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리탕 다 먹고 이거 먹고. 사실 김유정 의원님은 동아리탕 안 드시고 황금향만 하나 드셨어도 점심 해결될. 예, 왜냐면 이게 너무 크고 네. 껍질은 얇고 꽉 차 있고 이러니까 진짜 배부르네 이거. 다니엘 PD님,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먹방을 할 때 우리 김정욱 원장님은 2인분씩 주세요.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먹을 때 먹어야죠. 다음에 굶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발언도 2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좀 반만 주세요.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박영식 앵커님이 좋아요, 구독 설명해 주신 뒤로 90명이 넘게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어리 TV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면 무럭무럭 자라서 100만 구독자 돌파하면 저희들이 해보고 싶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또 수어 방송도 할 거고요. 예, 그렇게 한번. 진짜 좋은 좋네요. 예. 좋은 그 지금 청각장애인 한 분 김혜윤님이라고 우리 방에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못 들으니까 예. 보기만 하니까 베르사 유의 장마님이 옆에서 수어로 통역을 해서 같이 야, 진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와. 진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커지면 수어 통역도 해달라고 그러고 어제는 그 김혜윤님이 네. 예쁘게 또 편지도 하나 써가지고 아이고.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사랑과 온기가 넘치는 우리 정치 1번지 댓글방은 제가 항상 말하죠. 세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김정욱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정우승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